어디서도 듣지 못할 고품격 경제평론, 신박한 경제. 신박한 경제, 경제의 핵심을 신박하게 풀어주실 두 분 소개드립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 부릉부릉.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새해 벽두부터 태형건설 네. 이 파장이 큽니다. 워크아웃이다, 법정관리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뭐 이렇게 조금 감면해주고 좀 이자 늦게 해주고 하니까 살 좀 빼서 다시 건강을 회복해봐 이거고, 법정관리는 이제 이 파산으로 갈 거냐 다시 갈 거냐 그래서 네. 뭐 채권 다 동결되고 하여튼간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긴 한데, 오늘 보니까 워크아웃으로 갈피를 잡은 것 같아요. 네. 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워크아웃이랑 법정관리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박시동 평론가님. 네, 가장 큰 차이는 법정 관리는 일단 판사 앞에 달려가는 거고요. 워크아웃은 그렇죠. 빚을 내준 빚쟁이들 앞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은 법정 관리는 이미 부도가 났을 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나서 판사 앞에 가서 저희는 이런 상황이니까 살려주십시오 해서 판사가 살려주면은 말 그대로 이제 회생이 되는 거고, 안 살려주면 파산이 되는 거고요. 이제 워크아웃은 부도가 나기 전에, 판사 앞에 가기 전에 채권단이 모여서 질서 있게 한번 정리해보자. 우리도 채권 실행을 하지 않을 테니 뭐 이자 빼줄 건 빼주고 뭐 채무 면해줄 건 면해주고, 그 대신 우리가 이렇게 하는 대신에 채무자인 기업이 당신네들도 뭐 분담을 더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자구책을 내든지 사주가 사재 출연을 하든지 계열사를 팔아서 자금을 갖고 오든지 뭔가 너도 고통 분담을 해라.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채무자와 대주단이 협약을 맺는 것. 그렇게 네. 해서 질서 있게 채무 조정을 하는 것. 요게 이제 워크아웃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뭐 되니 안 되니 오늘 F4가 만나서 파이낸스 4라고 해서 사람들 말도 참 잘 만들어요. 네. 예. 금융위원장 뭐 등등등 해서 4명 만나서 오늘 법정관리로 니네 자구책 제대로 더 안 내놓으면 판사 앞으로 보낸다잉 네. 이랬었어요. 근데 추가 자구책을 내놓기로 했고 지금까지 나왔던 자구책을 잘 실행을 하겠다 이러면서 뭔가 쓱 워크아웃으로 가는 듯한 분위기인데.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추가 자구책이냐 무슨 자구책이냐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전에 사실은 당국과 주채권은행과 미리 이제 사실은 물밑에서 많이 협의를 합니다. 네. 그때 이미 당초에 처음 얘기됐던 자구안입니다. 이게 추가가 아니고요. 네. 근데 그 자구안의 핵심적인 게 뭐냐면 계열사를 판 돈 이거를 태형건설 빚 갚는 데 쓰겠습니다. 또 이러이러한 계열사를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매각하겠습니다. 네. 등등등 했던 주요한 자구책이 원래 논의가 됐었는데 왜 이게 시끄러웠냐면요. 그렇게 해서 논의가 돼서 이제 당국이랑 주채권은행이 그래 그럼 워크아웃 절차를 일단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보자라고 한 건데 네. 그렇게 해서 약간 잘 될 것 같으니까 그 사이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 물밑에서 했던 자구안을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태형이. 예를 들어서 태형 인더스트리라는 회사를 매각해서 1,549억이 매각 자금이 들어오면 네. 이걸 태형건설 채무 감대 쓰겠다 이렇게 했는데 네.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중에 일부를 뭐 800억에서 500억 정도를 태형건설이 아닌 태형지주 TY 홀딩스의 빚을 갚는데 돈을 써버린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배신 행위를 한 거죠. 네네. 그렇게 해서 너희들 당초 약속 어기면 워크아웃이고 뭐고 없어. 라고 했더니 어저께 즉 오늘 새벽 0시까지가 이제 당국이 제시한 데드라인이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제시했던 자구안은 약속대로 이행하겠습니다라는 딜이 이제 어저께 된 거고요. 그건 딜인가요? 그걸 딜이라고 얘기해야 그렇죠. 되나? 여튼. 그런데 이제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로도 사실은 그러면 많은 채권단들이 인정할 만한 제대로 된 자구책인지는 전혀 변론입니다. 네. 그래서 그 많은 채권단에게도 이제 양해를 받을 정도의 추가적인 자구책이 필요하다. 사재 출연도 더 해라라는 거는 이제 논의가 시작돼야 되는 국면인 거죠. 네. 예, 예. 그럼 완전히 그냥 워크아웃으로 갔다라고 볼 게 아니라 조금 더 그 워크아웃이냐 법정관리냐로 가는 게 조금 더 시간을 벌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방금 근데 말씀드린 기존에 하려고 했던 자구책조차 만약에 어저께 약속 이행을 안 했으면 이건 볼 필요도 없었던 건데 그나마 워크아웃을 향한 논의의 불씨가 살아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이제 법적으로는 11일 이번 주 목요일이죠. 네. 그때 개시에 관한 채권단 회의가 있습니다. 11일 날 채권단에서 1차 회의를 한다. 자, 그러면 일단 법정 관리로 들어가면 즉 판사님 앞으로 가게 되면
협력업체, 하청업체, 분양받은 계약자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채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채권이 전부 다 법정 채권이 돼가지고 전부 다 뭐 10%대로 그냥 뚝 떨어지거나 이렇게 될 텐데 일단 그건 면하게 된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면하겠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네. 이게 워크아웃하고 법정 관리는 서로 간의 장단점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지금 상거래 채권을 가지고 계신 예를 들면 합청업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도 어느 것이 유리하다고 단언하기는 힘들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과거 얘기를 좀 말씀드려보면 사실 워크아웃은 일종의 자율적 협상을 보장해 주는 거고 MC분께서 말씀하셨지만 법정 관리로 들어가면 예를 들면 채무자들 다 모아놓고 일괄적으로 채무의 몇 %는 포기하게 만들고 이러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강압적이잖아요. 어떤 예, 면에서는. 예, 예. 그렇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중요한 거는 기업을 둘 다 살린다는 목표가 있으면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이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한국의 과거의 워크아웃의 역사가요. 네. 뭐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산업은행이나 금융위원회가 끼어들어서 기업을 회생시키는 결과가 그렇게 좋았던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저희 금호 아시아나 이런 예들 많이 했는데요. 네. 워크아웃 들어가가지고 거의 20년 동안 워크아웃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도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돈 빌려준 사람들이 계속 그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그냥 연명하면서 질질 끓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요. 그러니까 제 말씀의 포인트는 어느 네. 하나로 단언하기는 힘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일단 어찌됐건 태영이 경영진들 그다음에 윤 씨 일가가 기본적으로 잘못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어찌됐건 지금 정부가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의 굉장히 큰 불만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왜 저기는 도와주냐. 너희는 우리 힘들 때는 왜 안 도와주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네. 예, 그런 감정적 불만은 한국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고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책임이 있는 윤 씨 일가의 자구안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나와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정책 당국도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예. 저는 그거 굉장히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많은 계열사의 경영권을 잃는 상황이 온다 해도 지배주들한테 굉장히 강한 책임을 물어야지만 원래의 취지에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윤 씨 일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럼 저는 법정 관리 카드도 충분히 손에 쥐고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근데 태영 측 윤 씨 일가는 네. 뭐 지주회사 지분을 매각한다든지 네. 태영홀딩스 또는 SBS 지분을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SBS 지분 매각은 방송법 등 관련 규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 그다음에 태영홀딩스 지분 매각에 대해서는 그러면 소위 경영권 지배적인 힘을 잃는다. 이렇게 그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전자는 저는 나름 그래도 이해할 바가 있는데 후자는 그렇게 얘기해도 되나? 이걸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지? 근데 그거는 예, 이창민 교수님. 그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게요. 예, 예. 그러니까 회생 절차라는 건 결국 경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지만 네. 그냥 망하게 놔두면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일정 정도 돈을 투입해서 살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태까지 경영해온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걸 그대로 살려주면 예.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예, 예. 오히려 뭐 그냥 경영진들이 파산할 걸 나라 돈으로 막아줬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네, 그러니까 지배주주가 그대로 있으면서. 시장에서 퇴출돼야 될 걸 정부 돈으로 막아주는 셈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나 잘못하면은 태영홀딩스 주식 팔면 나 퇴출당하니까 그건 안 할래요. 이렇게 들리거든요. 이게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맞는 말씀이신 게요. 조금 전에 시작할 때도 이제 앵커님께서 법정 관리와 워크아웃의 차이점을 물어보셨지만 예. 결정적인 차이점이 바로 그겁니다. 법정 관리 들어가잖아요. 예. 판사가 법정 관리 관리인을 파견하면서 예, 관리인 경영진을 파견하죠. 바꿔버립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워크아웃을 가면은 기존에 사실은 이 경영 책임이 있는 경영인들이 계속 경영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경영을 잘못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계속 경영을 이어간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태영 측에서는 지난 주말에 이제 전체 채권단에 대한 설명회 자리에서 네. 창업주인 그 90 넘은 윤 회장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워크아웃 가는 게
채권단 당신들한테도 유리한 거 아니냐. 우리 진짜 법정관리 서로 가볼까라고 아 진짜요? 협박처럼 들리는 뉘앙스의 얘기를 해서 분위기가 굉장히 싸늘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제도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주 일가의 현재 예. 이 말 그대로 태도, 벼랑 끝 전술 할 테려면 해봐 이런 태도가 배어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걱정되는 게 사회적 파급 효과 때문에 어거지로 우리가 살려주려고 하는 게 예. 예를 들면 채무가 동결되면은 뭐 회사 전체를 살리기에는 뭐 장점이 있겠습니다만 하청업체라든지 당장의 어음 결제가 그렇죠. 필요한 많은 영세한업자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주가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TY 홀딩스의 36% 현재 지배주주인데 그 지분을 매각한다든지 SBS를 매각한다든지 하는 또 기타 사재 출연에 관해서 현재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고요. 네. 심지어는 뭐 SBS는 방송법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예. 살갈 사람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담보 제공하면 됩니다. 아 물론 그렇네. 주식 담보를 제공하면 되네요. 예, 물론 담보도 쉽지 않지만 아무튼 어쨌거나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벼랑 끝 전술로 버티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총선 앞두고 줄줄이 부도나는 꼴을 정부 여당이 견딜 수 있겠느냐. 본인이 바로 그겁니다. 법정 관리 들어가면서 네. 이런 게 짙게 깔려 있는 거 아니냐. 많은 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이 아니라 많이 좀 화가 나 계시더라고요. 이 경제 쪽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야, 좀 태영 좀 너무한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해라라는 게 관행적인 표현인데 그렇죠. 오죽하면 그런 유행어가 지금 감독원장 입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아. 남의 뼈를 깎는 노력은 하지 말고 자기 뼈를 깎아라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사실 이게 부동산 PF 부실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대시항인가요? 뭐 하여튼 간에. 태원건설 한 곳으로 끝날 거냐,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어떻게 보세요? 예. 이창민 교수님. 아, 이건 정말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뭐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주 나쁜 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이 예, 다만 먼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예. 과거의 이창민 교수님. 과거의 금융이나 이런 경험을 봐도 그 전에 일종의 퍼졌던 소문이 있잖아요. 네. 소문이나 그런 것들이 안 맞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어떤 상황의 변화, 뭐 예를 들면 지금 PF 같은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다른 건설사들도 지금 빚이 있는데 네. 그 빚을 빌려준 사람들이 이거를 소위 말하는 연장, 차환을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거에 의사결정에 결정적으로 달렸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는 양자 간의 협상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공개된 정보로는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네요. 예,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뭐라고 단언하기가 정말 힘드네요. 예. 어떠세요? 네,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시장 사실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태영이 위기일 것 같다는 거는 금융계에서는 1년 전에 오래됐어요. 이미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드디어 그럼 진작에 터졌어야 되는데 왜 안 터졌냐면 정부가 꾹꾹 누른 거예요. 총선 예. 앞두고 예. 눌렀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그 보증을 늘려주고 자금을 선순환시켜주고 계속 이제 연장시켜주고, 돌려주면서 기한 연장시켜주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연한 건데 그게 한계에 다다라서 터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한계에 다다란 데가 여기뿐이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시장을 보면은요. 네. 이제 현재 건설사 관련해서는 많게는 10개지만 작게는 5개에서 6개 정도는 거의 같은 위기 상황으로 볼 수 있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등급이 이미 내려간 데가 있어요. 제가 네, 실명을 네. 참 언급하자면 그렇지만 기사가 이미 나온 데가 예를 들어서 롯데건설, 신세계 코오롱, 그다음에 뭐 GS 등등등이 등급이 내려갔고요. 문제는 또 이 건설사 PF에 돈을 내준 중소형 증권사들 여기 연체율이 현재 10%까지 가고 있거든요. 네. 여기라든지 그다음에 브릿지론이 많이 몰려 있는 데가 캐피탈사입니다. 캐피탈사가 현재 4군데 정도가 신용 등급 하락을 맞았어요. 네. 여기는요. 몰려 있는 자금의 80%가 브릿지에 걸려 있는 캐피탈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PF 브릿지론에 걸려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사태의 여파는 물론 태형 자체 해결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PF의 시스템 위기로 번질 것이냐가 이제 관건인데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추가적인 건설사 위기가 나올 것이냐 여기가 돈을 대줬던 중소형 증권사 캐피탈사 이런 쪽에서 위기가 번질 것이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하면 터지지 않더라도 이 위기 때문에 네. 신용 등급이 낮은 건설사는 이쪽으로 자금이 돌지 않는 재작년 레고랜드 사태처럼 자금 경색이 올 거냐. 요거는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래 주제를 한 3가지 하려고 했는데 2가지로 줄여보겠습니다. 시간상 홍콩 ELS 이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닌데 전체 규모가 19조 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만기 들어오는 게 15조예요. 근데 이거 홍콩 ELS 관련해서 금감원이 오늘부터 금융기관 12곳에 현장 검사 들어갔는데요.
이게 지금 요 사태를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홍콩 네. ELS 사태. ELS라는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홍콩 주가 지수가 떨어지면 거의 원금 손실이 제로에 가깝게 100%까지 가는 위험한 상품인데 네. 요거를 이제 팔았는데 요 만기가 올해 상반기에 돌아오는 것만 10조인데 관련 지수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10조가 전액 손실이 나는 상황이에요. 네. 매우 위험한 상품인데 10조에 걸려 있는 수많은 계좌가 다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현장을 조사를 했더니 현재 나온 게 예를 들면요. 65세 이상 고령자 판매가 전체 계좌의 30%가 넘고요. 5조 4천억 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현장에서 판매 직원들에게 이걸 성과 지표로 활용하면서 KPI 지표라고 그렇습니다. 금융사 직원들이 아주 목매는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걸 강요하기도 했고요. 내부적인 통제, 위험 상품을 50% 미만으로 팔아라라는 내부 규정까지 바꾸면서 내부 통제 부실. 강하게 푸시해서 결국에는 불안전 판매를 사실상 방치한 거 아니냐. 이런 게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온 상황이죠. 네. 이런 위험 상품을 ELS 위험 상품을 시중은행에서 파는 게 맞습니까? 이 교수님 이런 건 전문 투자자들 증권회사에서만 팔면 본인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자기가 책임지면 되는데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한테 5조 4천억 원을 팔았어요. 예. 그러니까 고위험 상품을 한국 같은 데서는 저는 예전에 이제 라임 사태 같은 거 났을 예.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저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건 진짜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설마 안 왜냐하면 된다. 그거는 사모펀드라는 거는 사실은 대중적인 창구에서 판매의 개념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ELS는 사모펀드랑 조금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법적 검토는 필요할 텐데 이것도 은행에서 판매 창구를 이용을 할 거냐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국내 은행들은 제가 보니까 너무 이제 규모 위주로 해서 매출 위주의 실적 위주, 이것도 실적 위주의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일종의 내부 통제인데 작년에 내부 통제가 저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네. 이거는 내부 통제 기능을 조금 강화하는 법안이 제출이 됐는데요. 네. 요거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 있잖아요. 예. 금소법의 내부 통제도 조금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본시장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부분만 따로 떼가지고 네, 좀 맞습니다. 강화해서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만들긴 했는데 아마 관건은 저도 이제 이런 사건을 많이 직접 해봐서 그런데 관건은 이게 사실은 무효, 취소, 사유가 되냐.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도 팔았다는 이런 언론 보도도 있거든요. 이게 망하는 상품인 줄 알면서도 팔았다면 무효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그걸 속이고 팔았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 설명을 좀 부실하게 했다. 그러면 뭐 60% 정도 보상해주고 끝나는데 아마 투자자들은 그 부분이 아마 관건이 될 겁니다. 100%냐? 60%냐? 신박한 경제 이창민, 박시동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